군화에 짓밟혀 피투성이가 된 여군 소위 엄마 살려줘 라는 절규가 밤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내려온 9개의 별. 별은 권력이 아닌 지켜야 할 사람들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군부대의 연병장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태극기를 세차게 펄럭이게 하고 훈련을 마친 신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박서진 소위가 땀에 흠뻑 젖은 군복을 고쳐 입고 있었죠. 아무리 별 많은 집안이라도 난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서진의 독백은 단호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군 장교, 그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죠. 저의 집안 백으로 장교된 거 아니야? 별 9개 집안이라며? 완전 금수저네. 실력은 모르겠고 뒷배경만 화려하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훈련은 또 제일 열심히 하더라. 그럼 뭐해? 어차피 승진은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닌 꼬리표였어요. 할아버지는 대장, 할머니는 소장, 어머니는 중장, 큰아버지는 준장, 작은아버지는 소령. 정말로 별이 9개나 되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전술서를 읽었어요. 동기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사격장에서 묵묵히 연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한 번은 동기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서진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잘해도 집안 덕분이라고 할 테니까 3배는 해야겠네요. 그 말을 들은 동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고독한 투쟁을 이해했는지도 모르죠. 한편 멀리 서울의 낡은 집 마당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기봉 대장이 달아버린 군번줄을 손에 쥔 채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2살의 노인이지만 그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군번줄의 금속 부분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별은 영광이 아니라 책임이었지. 기봉 대장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조국을 위해 바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그리고 수많은 작전들을 거치며 쌓아온 별들이었죠. 하지만 그 별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집안에서 그의 아내 김영애 소장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흰 장갑을 벗으며 물어봤어요. 8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흰 장갑을 벗는 그의 손은 여전히 군인다운 절도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그였어요. 서진이 생각이 나서 그래. 그 아이도 이제 어엿한 장교가 되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그게 걱정이야. 별이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영애 소장은 남편의 말을 이해했어요. 자신들도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특히 여군으로서 더욱 힘든 길을 걸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소,
영희. 별 말씀을요. 이 나이에 뭔 수고입니까? 두 노인의 대화는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은 왠지 불길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어요.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는 박현숙 중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어머니이자 기봉대장의 며느리였죠. 47살의 나이에 중장까지 오른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이번 작전 계획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회의실의 참모들은 모두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딸 걱정이 있었어요. 서진이 군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지, 혹시 어려움은 없을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죠. 중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숙 중장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자기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전통이죠. 부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서진은 여전히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보다 2배는 더 뛰었어요. 집안 덕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후,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계속 발을 내디뎠어요. 운동화 바닥이 연병장 흙을 차며 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수 대령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식으로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강태수 대령은 이 부대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부대장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서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진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평생 애써도 다다를 수 없는 높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서 있는 그 아이가 미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를 위해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서진도 마지막 구보를 마치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하루였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이틀 후 오후 훈련장 한켠에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강태수 대령이 서진을 호출했어요. 다른 훈련생들은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서진만 따로 불려 나온 거였죠. 강태수 대령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진 소위. 네, 대령님. 너 집안 덕에 장교된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저는 정당한 시험을 통해 임관했습니다. 정당한 시험이라고? 하하. 강태수 대령의 웃음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부하들도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별 9개 집안이라 잘난 척은 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것부터가 특혜 아니냐? 대령님, 저는 그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내 할아버지가 대장이라는 것도 모르겠다는 거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대장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태수 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제 실력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사관학교 수석 졸업했습니다. 체력 검정도 최상이었고 전술 이론 시험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뒷배경 덕분이지. 내가 진짜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 강태수 대령이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위압적인 기세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실력을 보여보자.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100개 해봐. 네, 대령님. 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20, 21, 22.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태수 대령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서진이 정말로 해내고 있었거든요. 50개를 넘어서고 70개를 넘어섰어요. 88, 89, 90. 이제 서진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개가 남았어요. 91, 92.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태수 대령이 서진의 등을 발로 밟았어요. 서진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대령님? 실력을 보여달라고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나 보자. 강태수 대령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서진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눌렀습니다. 일어나지 마. 계속해.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군대에서 부당한 게 어디 있어? 너같이 집안 백으로 온 애들이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강태수 대령의 발 아래에서도 팔굽혀펴기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93, 94.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더욱 세게 밟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못하겠네? 역시 실력은 없고 입만 살았구나.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어요. 강태수 대령이 서진의 뺨을 때린 거였죠. 턱! 서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내 놈 같은 애들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이 묻히는 거야. 강태수 대령이 군화로 서진의 어깨를 밟았어요. 그리고 옆구리도 발로 찼습니다. 으악! 서진이 신음을 내뱉었어요. 예상치 못한 폭력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그만하십시오. 서진이 간신히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나한테 명령해? 별 9개 집안이라고 해서 나한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다른 발차기가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등짝이었습니다. 서진이 바닥에 납작 엎어졌어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입술이 터진 거였죠. 강태수 대령은 그제야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여기서 뭘 해봤자 소용없어. 집안 덕분에 온 건 변하지 않거든. 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강태수 대령을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강태수 대령이 다시 화를 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좋아, 그럼 끝까지 해보자. 밤이 되었어요. 생활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멍든 곳을 만져보니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동료들은 모두 잠든 척했어요. 아무도 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강태수 대령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육체적 고통보다도 이 고립감이 더 아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대는 조용히 이 일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강태수 대령의 영향력 앞에서는 진실도 묻힐 수 있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일을 알리면 가족들이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깊은 밤 서진의 한숨이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큰 변화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멍든 어깨와 옆구리가 욱신거렸고 터진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이 절망감이었습니다. 동료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척하고 있는 거였죠. 낮에 일어난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했어요. 강태수 대령의 권력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서진의 마음에 처음으로 좌절감이 스며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결국 집안 덕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처참했어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어둠을 가득 메웠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일을 알리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할지 뻔했거든요. 특히 엄마는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고 자책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진은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엄마, 살려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5살의 어엿한 장교가 그동안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온 딸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서진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한편 서울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현숙 중장이 참모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 작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장님. 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하려는 순간 현숙 중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회의 중에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을 텐데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현숙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살려줘. 단순한 네 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고통을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온 딸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던 딸이 처음으로 보낸 구조 신호였어요. 중장님? 중장님 괜찮으십니까? 참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현숙 중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회의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중장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상상하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중장님, 응급 상황입니까? 제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군인으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엄마의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별 3개의 무게도 수많은 부하들의 시선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현숙 중장은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군인의 얼굴이 아닌 엄마의 얼굴로 결단을 내렸어요. 먼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현숙입니다. 오, 현숙아. 무슨 일이냐? 서진이. 서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기봉 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서진이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족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바로 연락하마. 다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현수가 목소리가 왜 그러니? 서진이 일로 연락드렸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소장도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알았다. 지금 나가마. 마지막으로 형님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민수 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저 현숙이에요. 현수가 무슨 일이야? 서진이. 서진이에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뭐라고? 서진이가? 알겠어. 바로 갈게. 박도연 소령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연락했어요. 도연아, 너도 지금 당장 와. 누나,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헬기 준비해. 모든 연락을 마친 현숙 중장은 가족들을 한 번에 소집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가동했어요. 박기봉 대장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 오빠, 도연아, 집결해. 지금 당장.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그리고 이 가문의 며느리로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1시간 후 박기봉 대장의 집에는 별 9개가 모였어요. 대장 1개, 소장 1개, 중장 1개, 준장 1개, 소령 1개. 이런 집결은 가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박기봉 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현숙 중장은 서진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살려줘. 그 4글자를 본 순간 모든 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김영애 소장은 당장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어. 우리 손녀가 뭔 일을 당한 거야? 진정하십시오, 어머니.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박민수 준장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주먹도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헬기 준비는 됐지? 네, 언제든지 출발 가능합니다. 박도연 소령의 대답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움직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곧 9개의 별이 한 곳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새벽 2시 강원도 산골의 군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병들조차 졸음에 겨워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르, 드르르르.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커져왔어요. 위병소 헌병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지? 밤하늘을 가르며 한 대의 군용 헬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어요. 헬기의 전조등이 연병장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박도연 소령이 무전기를 잡고 외치고 있었어요. 타워, 타워.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어디 소속 헬기인가요? 사전 허가가. 긴급 상황입니다. 즉시 착륙하겠습니다.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헬기 소리에 잠이 깬 병사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가 왜 새벽에?
누가 오는 거지?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어요. 프로펠러 바람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먼지와 낙엽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꺼지면서 조용해진 순간 헬기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박기봉 대장이었습니다. 92살의 노인이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대장 계급장이 달린 그의 군복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린 것은 김영애 소장이었어요. 8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남편 옆에 섰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죠. 세 번째는 박현숙 중장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헬기에서 내렸어요. 중장의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박민수 준장이었어요. 굳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연 소령이 헬기에서 내렸어요. 조종사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착륙 완료했습니다. 바람이 태극기를 더욱 세차게 펄럭이게 했어요. 그 바람 속에서 9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장 1개, 소장 1개, 중장 1개, 준장 1개, 소령 1개. 이 모든 별의 무게가 한꺼번에 이 작은 부대에 내려앉았어요. 위병소 헌병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분들, 뭐라고? 전설 아닙니까? 한 헌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헌병도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이 9개라니. 박기봉 대장님 아니야? 살아계셨네? 김영애 소장님도. 와, 진짜 전설 같은 분들이야.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숙 중장님도 계시네. 준장님도 오셨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박기봉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부대 지휘관은 누구냐? 위병소 헌병이 황급히 달려와 격려했어요. 대장님, 현재 부대장님께서는 휴가 중이시고 강태수 대령님께서 부대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강태수라고? 그 자를 당장 불러라. 박기봉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어요. 이런 위세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강태수 대령은 자신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부하가 황급히 뛰어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뭐야? 새벽에 왜 그래? 긴급 상황입니다. 헬기가 왔어요. 헬기라고? 강태수 대령이 문을 열며 나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온 거야? 그게, 별이 뭐? 별이 9개요. 부하의 말을 듣고 강태수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박서진 그의 집안이? 급히 군복을 입고 연병장으로 나온 강태수 대령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별 9개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박기봉 대장이 강태수 대령을 보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내가 강태수냐? 네, 그렇습니다. 내 손녀가 어디 있냐? 손녀라고요? 박서진 소위 말이다. 강태수 대령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지금 생활관에서 휴식 중입니다. 당장 데려와라. 하지만 그 순간 박현숙 중장이 나섰어요. 당장 제 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중장의 명령에 강태수 대령은 어쩔 수 없었어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서진 소위를 데려와라. 몇 분 후 서진이 나왔어요.
얼굴에는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 터진 입술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보자마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김영애 소장이 먼저 달려가 서진을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야. 이게 뭐냐? 서진의 상처들을 본 순간 모든 가족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박기봉 대장의 눈빛이 강태수 대령을 향했습니다. 누가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 목소리에는 92년간 쌓인 모든 위험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부대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9개의 별은 새벽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강태수 대령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박기봉 대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하며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는 내 부대다. 별이 몇 개든 지휘권은 나에게 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현숙 중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92살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박기봉 대장이 한 발 다가서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장님께서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 해도 이 부대에서만큼은 제가 최고 지휘관입니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보직으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장에게 대드는 대령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대장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완전 개념 없네.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박서진 소위 문제는 순전히 내부 징계 사안입니다.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박현숙 중장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피투성이 딸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내 놈이냐, 강태수? 서진은 엄마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박현숙 중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엄마였거든요. 누가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멍든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별 많으면 뭡니까? 여긴 내 왕국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부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박기봉 대장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내 왕국이라고? 박기봉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92년간 쌓아온 위험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강태수 대령이 호각을 불었어요. 그러자 부대 곳곳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모두 강태수 대령의 직속 부하들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총을 들고 나오다니. 미친 거 아니야? 다른 병사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지만 강태수 대령의 부하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총구를 박기봉 대장 일행을 향해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위병소 헌병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순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쪽에는 총을 든 강태수 대령의 부하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력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박기봉 대장 일행이 서 있었습니다. 총구가 양쪽을 가르고 있었어요. 방아쇠만 당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민수 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강 대령, 총을 내려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웃었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여긴 제 부대예요.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순간 박도연 소령이 헬기 쪽으로 움직였어요. 뭔가를 가져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대령의 부하가 그를 막았어요. 움직이지 마.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하면 쏜다.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터질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영애 소장이 서진을 더욱 꼭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진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으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박현숙 중장도 딸을 위로하며 강태수 대령을 노려봤어요. 강태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일이라뇨? 전 그냥 제 부대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강태수 대령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박서진 소위가 맞을 만했어요. 집안 백만 믿고 건방지게 굴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박기봉 대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총을 든 병사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별 9개 집안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서로를 겨누고 있었고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잘못하면 총성이 울릴 것 같았어요. 강태수 대령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늦었군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기봉 대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물러선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어요. 태극기가 격렬하게 펄럭이며 마치 분노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도연 소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서려 있었어요. 강태수 대령, 도연 소령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뭐야? 뭔 말하려고? 강태수 대령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소령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 병사들을 보십시오. 도연 소령이 주변의 신병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자신들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총을 들고 있던 신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들은 내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야. 강태수 대령이 화를 내며 말했지만 도연 소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들 정말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겠느냐? 도연소령이 신병들을 향해 직접 물어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상관이 아니라 동료다. 그 말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신병들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군대는 폭력이 아니라 의리로 세워진다. 도연소령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신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조용히 해. 명령 불복종이야. 강태수 대령이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어요. 명령 불복종이라고요? 도연소령이 강태수 대령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는 게 진짜 군인입니까? 아니면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군인입니까? 신병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기봉 대장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대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별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박기봉 대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9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착각하고 있었나 보구나. 별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야. 별 하나하나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일 뿐이지. 대장의 말을 들은 신병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김영애 소장이 신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85살까지 살면서 많은 걸 봐왔어요. 권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들,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의 말에 신병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어린 후배를, 힘없는 동료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한 신병이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는 더 이상 이럴 수 없겠습니다. 뭐라고? 너. 강태수 대령이 화를 냈지만 이미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 총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박서진 소위님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신병들이 차례로 총을 내려놓자 강태수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다 반란 일으키는 거야? 하지만 박민수 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반란이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선택이에요. 준장이 신병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선택이 진짜 군인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명령에 맞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이런 게 바로 군인 정신이에요. 신병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현숙 중장이 서진을 더욱 꼭 안으며 말했어요. 봐라, 서진아. 이 젊은 친구들이 너를 지켜주고 있어. 서진이 고개를 들어 신병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의 작은 목소리에 신병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신병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소위님, 저희가 앞으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있는 한 누구도 소위님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강태수 대령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혼자만 남았어요.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기봉 대장이 신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다, 젊은 친구들아.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가 이 부대를 바꿀 거야. 신병들이 일제히 격려했어요. 하지만 이번 격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님께 격려. 그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바람 같았습니다. 박도연 소령이 강태수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령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태수 대령은 여전히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헬기 불빛이 연병장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강태수 대령과 9개의 별을 단 가족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강태수 대령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강태수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끝까지 버티겠다면 박기봉 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별의 무게를 보여주마. 그 말과 함께 박현숙 중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조작하며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태수 대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현숙 중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 박현숙 중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긴급 상황 보고드립니다. 강원 지역 5부대에서 심각한 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태수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즉시 조사단 파견과 함께 언론 공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뭐라고? 언론 공개? 강태수 대령이 황급히 소리쳤지만 현숙 중장은 이미 다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국방일보 편집국장님, 박현숙 중장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사였어요. 긴급 제보가 있습니다. 군 내부 폭력 사건에 대한 실명 고발입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강태수 대령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민수 중장이 그를 막았어요. 늦었어, 강태수. 현숙 중장이 세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MBC 시사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군단 사령부와 언론에 동시 전송되는 긴급 신고였어요.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부대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알게 될 거야. 박현숙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한 일을,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말이야. 그 순간 강태수 대령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야? 강태수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희도 군인으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무릎을 꿇었어요. 박서진 소위님이 당한 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너희들도. 세 번째, 네 번째 부하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강태수 대령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잘못하셨습니다. 인정하세요. 마지막 부하마저 무릎을 꿇자 강태수 대령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사면 초가였습니다. 안 돼. 난 이 부대의 신이야. 강태수 대령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이라고?
박민수 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에 신은 없어. 있는 건 책임뿐이야. 준장이 강태수 대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어. 부하를 지켜야 할 의무를 팽개쳤고 나는 강태수 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군인은 신이 아니다. 박민수 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책임자일 뿐이다. 그 말과 함께 준장이 강태수 대령의 어깨를 짚었어요.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으악, 놓으라고. 강태수 대령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민수 준장의 힘에 눌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강태수. 박기봉 대장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권력의 성이 무너진 거야. 주변의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함이 가득했어요. 소위님 괜찮으세요? 한 병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애 소장이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 손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군 수사기관과 언론사의 차량들이 부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왔네. 박도연 소령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헬기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박현숙 중장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을 거야. 강태수 대령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마치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것처럼요. 부대 전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9개의 별이 내려온 이 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서울의 한 군 병원이었어요. 하얀 침대 위에서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가셨지만 아직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흰 장갑을 낀 할머니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김영애 소장이 즉시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났구나, 우리 서진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더 잘했으면, 제가 더 강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김영애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의 손이 서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너를 괴롭힌 그 사람들이야. 박현숙 중장도 딸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잘 보살펴줬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별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그리고 그 별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별은 특혜가 아니라 무게라는 걸.
그 말을 들은 할머니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서진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김영애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의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뉴스 화면에는 별 9개 가족의 부대 응징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서진 소위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기봉 대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직접 부대에 나타났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어요. 특히 92세의 박기봉 대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손녀를 구하러 나선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인터넷에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92살에 헬기 타고 손녀 구하러 가시다니. 이런 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강태수 같은 놈은 군대에서 쫓아내야 해. 우리 사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부조리를 묵과하면 안 돼. 사회는 들끓고 있었어요.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아들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박서진 사건을 막아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폭력 척결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강태수 대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모든 부대에 상급자 폭력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박기봉 대장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족들과 함께 태극기 아래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9개의 별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진아, 박기봉 대장이 손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네, 할아버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박기봉 대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별은 권력이 아니다. 대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의 무게다. 그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별들은 우리를 높여주는 게 아니야. 김영애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지. 박현숙 중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내가 달게 될 별들도 마찬가지야. 그 별들은 내가 지켜야 할 후배들, 부하들을 의미하는 거야. 네, 엄마.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민수 준장이 조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군대가 조금씩 변할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박도연 소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해.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별들이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박기봉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을 달고 있지만 진짜 별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저 별들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야. 태극기가 저녁바람에 조용히 펄럭였어요. 이제 더 이상 폭풍의 바람이 아니라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서진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안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습니다. 별은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것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하늘의 별빛은 계속해서 이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